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팅,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 그러니까 STO를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에 이 공식 명칭도 토큰 증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증권형 판단 TF까지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는데 이 증권업계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STO가 그리는 세상의 끝을 가보면은 정말 증권사에게는 너무 좋은 이제 네. 기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정말 지금 뛰어들어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STO, 오늘 인포맥스T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선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내에 이 토큰 증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작게 쪼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용재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하기 전에 이 토큰 증권, STO,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네.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STO가 뭡니까?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예.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식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했다.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그다음에 그걸 디지털화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분산 원장 기술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상, 뭐 제약상, 금융 산업에 들어간 다양한 규제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아는 그런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다양하게 증권이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근데 그 중에서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투자계약 증권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화, 이게 의미가 있는데 기존의 대한민국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등록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전자등록법상 전자등록을 해야 이제 그 디지털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방안을 이제 열어주겠다. 그게 이제 분산 원장. 그러니까 분산 원장으로 증권을 발행해도 그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디지털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증권을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을 하고 유통할 수 있는 네. 길을 추가적으로 그렇죠. 열어줬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분산 원장으로 열어준 거죠. 그렇군요.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증권이라는 게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토큰 증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예. 모든 증권이 다 됩니다. 네. 그거에 매칭되는 토큰을 이제 발행하면 되는 건데 이제 기존 증권들은 이미 다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또 좋은 유통 체계로 통해서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상장 증권, 주식 같은 것들이죠. 예. 뭐 채권, 뭐 이런 것들, 또 수익 증권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보다는 이론적으로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들보다는 이제 새로운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투자계약 증권 혹은 이 투자계약 증권을 활용해서 다양한 혁신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증권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통해서도 적합한 증권을 토큰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표현했고요. 그거의 핵심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증권업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게 아마 이제 증권의 이제 한 종류인 것 같은데
투자 계약 증권은 또 뭔가? 이것도 투자 계약 설명해 주시면 증권이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보는 이제 그 토큰 증권의 키라고 보고 나아가서는 혁신금융 서비스 상품의 이제 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투자 계약 증권이 생겨난 그 투자 계약 증권 왜 만들었냐라는 걸 먼저 짚어보면 기존 증권들로 증권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투자 계약 증권으로 해라라는 약간 보완적인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증권이에요. 아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네. 증권이 뭐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이 그렇죠. 자본시장법상 증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증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네. 아, 그렇죠. 증권은 이제 권리를 증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증권마다 권리가 되게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종류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6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지분증권. 이거는 지분증권. 주식이죠. 예. 그다음 채무증권은 채권. 그다음 수익증권, 뭐 펀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잘 아시는 EL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계약증권과 증권예탁증권이 있는데 이제 증권예탁증권은 빼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투자계약증권이죠.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의를 잘 알아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정의 말씀드리면 드릴까요? 예. 이 보시면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거든요. 손익을 귀속받는. 예.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고요. 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펀딩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펀딩을 하고 이 돈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기 때문에 그 공동 사업에 대한 바운더리가 되게 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신종 자산이나 다양한 뭐 신사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 그거를- 투자계약증권은 건건이 이제 금융이나 감독원이 이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계약증권 잘 활용하는 게 이제 토큰 증권 혹은 나아가서 뭐 혁신금융 서비스의 키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이 투자계약증권을 디지털화해서 이제 만든 것이 그게 사실상 투자계약증권 토큰이 되겠죠. 증권 토큰이 되는데 이제 흔히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 지분 투자라든지 쪼개기로 해갖고 뭐 미술품도 거래하고 이런 네. 것들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예시를 좀 들자면 예시, 뭐 네. 신발도 될 수 있고요, 고가의 네. 신발, 네. 부동산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호텔 뭐 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것까지 다 됩니까? 잘 활용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투자계약증권 잘 활용하면. 근데 이제 투자자 보호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이 토큰 증권을 발행했던 것들이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 뭐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의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라고 있어요. 근데 이 리조트의 한 10 가치의 한 20% 정도 되는 금액 한 1억 8천만 달러를 1,800만 달러를 토큰 증권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 증권 중에서 좀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 상품들, 특히나 이제 VC 펀드 이런 것들도 2017년도에 펀드를 토큰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스파이스 VC라는 이 VC 토큰이고요. 스파이스 토큰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구조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VC 펀드의 단점이 투자 기간이 길고 락업이 돼 있고 유동성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중간에 엑짓이 안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 증권으로 보완을 한 거죠. 재밌는 게 토큰 증권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투자 자금 모집을 하고요. 그걸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토큰 홀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큰 홀더들의 토큰을 바이백을 해줘요. 그래서 이 펀드가 만기 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토큰을 다 사는 게 이제 사서 끝나는 게 이제 이 펀드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얹어서 토큰을 비싸게 사오는 거죠. 기존의 토큰 홀더들한테, LP들한테.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 이제 사라질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그쵸. 거네요. 만기가 있는 개념이네요. 만기가 이렇게 7년입니다. 예, 보겠죠. 7년. 그 안에 내가 예, 열심히 3.5년 공부해서. 동안 투자를 하고요 기업에. 그럼 3.5년간 사후 관리하면서 바이백.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달러 정도, 1억 달러 정도 이제 모집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화, 그러니까 증권의 디지털화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증권의 디지털화 하려면 전자등록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네.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권리만 명확하면 네가 어떤 형태로 뭐 증권을 발행하든 간에 우리는 터치 안 할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의 전자등록보다는 이제 SEC가 정해놓은 면책 조항들이 있어요.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 요건들, 그 레귤레이션 뭐 A 플러스 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권 신고서 면제 그 조항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을 많이 해왔던 거죠. 예. 증권 신고서 굳이 안 내도 되는 조항을 잘 활용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조항마다 이제 뭐 투자 제한, 그다음에 투자자 분류 이런 것도 다 다르긴 한데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이제 미국은 토큰 증권을 많이 발행했었죠. 현재 미국은 발행을 했군요. 우리나라는 해야 되는 것만 딱 정해놓은 거고 미국은 하면 안 되는 거를 정해놓고 네. 나머지 다 되고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규제의 있는데 방식이 좀 다르죠. 네, 미국은 네거티브, 한국은 포지티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O를 많이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 기사도 네.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류가 있고 범위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전통 자산부터 해서 이제 네. 토큰 증권까지의 영역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이제 왼쪽에 계신 그 분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예. 그러니까 AUM이라고 하죠. 이 블랙록이라는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용 자산이 10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10 트릴리언 USD. 1경인가요? 네. 블랙락. 달러죠, 그리고. 예. 미국 GDP 절반이죠. 네. 거의. 네. 엄청나군요. 그리고 근데 좀 줄어서 지금 한 8 트릴리언은 되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래리 핑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한 그 해의 금융의 큰 패러다임이 됐던 게 많았어요. 영향력이 크다. 네. 예. 과거에 보면은 2019년인가요? 네. 저기서 처음 이제 블랙락에서 처음 채권형 ETF가 네. 나와서 채권 금리를 그냥 마이너스까지 보내버리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맞아요. ESG도 사실 이제 맞아요. 블랙락이 처음 네.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ESG도 그 전에는 그냥 환경 단체에서 ESG를 부르짖다가 맞아요. 블랙록이 우리 이제 ESG ETF 만들 거야. 우리 이제 모두가 단합해야 돼. 모든 인더스트리 특히 금융권이 나서서 ESG 실천해야 돼라고 하면서 ESG ETF를 만들고 실제로 ESG 스코어가 안 좋은 회사들은 투자 안 할 거야. 뭐 투자금 회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SG가 엄청 붐이 일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인데 작년 말에 보시면은 이제 넥스트 다음 세대의 금융 혁신의 키 뭐 이런 것들 혁신의 뭐 키는 증권의 토크나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오른쪽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금융 영역이 저 회색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통 자산을 증권화한 기존 증권이 있던 그런 바운더리죠. 예. 그런 영역이죠. 근데 향후에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뭐 신종자산, 신종증권, 그다음에 그걸 토큰화한 토큰 증권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 넓어지는 것들을 이제 먼저 발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죠. CEO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 회사가 증권사들이 네. 관심을 갖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용사랑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운용사도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은 운용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운용사들이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데 운용사들은 이제 기초자산을 소싱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그걸 토큰화하는 거는 또 이제 증권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펀드를 토큰화하는 경우, 아까 말했던 스파이스 VC 같은 VC 펀드 토큰화. 네. 근데 그 VC 펀드를 갖고 있는 건 또 운용사가 되겠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증권 토큰의 유통 플랫폼, 발행 플랫폼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좋은 기초자산을 갖고 오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증권을 할 것이냐, 어떤 좋은 기초자산을 증권을 할 것이냐, 이게 키가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해왔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은 원래 해왔던 역할을 토큰을 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상품이. 더 유동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이들한테도 또 이익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시너지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사, 증권사 콜라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뭐 블랙락 같은 큰 회사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데 네. 회장 입에서 토큰 증권이 나왔다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또 영역이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증권사에 지금 계시는데 이제 투자자들 STO에 관련된 수요나 니즈가 좀 어떻습니까? STO 관련된 투자자들의 니즈는 저희는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권사들이 지금은 신사업이다 보니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익성 고민을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이쪽 시장에 자리 잡게 되고 정말 되게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이쪽 토큰 증권으로 나오게 되면 분명히 수익성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대가 좀 변하면서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제너레이션 G라고 하죠, 젠지라고 하고 예. 밀레니얼 세대도 있고 우리는 MG가 있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MG라고 부르죠. 예. 또 MZ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그런데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이들의 관심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산과 증권이 조금 그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딱 걸쳐져 있는 상품이 이제 ETF 정도. 근데 ETF가 딱 걸쳐져 있고 그 이전에 나왔던 증권 뭐 그거 관련된 상품들은 솔직히 MG 특히나 Z세대, G세대, 제네레이션 G 이 세대들은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ETF도 솔직히 겨우 그냥 그 정도 ETF 정도 하는 상황. 이들이 관심 있는 새로운 자산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한 자산들이 막 등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발현이 이제 약간 뭐 조각 투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밑에 그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이스버그 팁 요만하게 나온 거 말고 그 밑에 해수면 아래에 더 엄청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증권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니즈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니즈는.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그거를 증권화에서 제공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고요. 그럼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이제 STO를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하거나 뭐 네. 발행을 할 수 있을 때 타깃층으로 삼고 있는 층이 지금 말씀하신 뭐 MZ 세대나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 예. 뭐 젊은 층을 젊은 층이죠. 주로 그렇게 예. 타겟으로 하고 있군요. 네. 굉장히 신선한 증권인데 이제 밀레니얼 타겟이라는 게 전 좀 신선하게 다가오거든요. 밀레니얼도 솔직히 좀 거의 끄트머리고요. 진짜 진짜 Z세대들. 이분들은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지갑에 여는 걸 아끼지 않잖아요. 지갑을 막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뭐 다양한 컬렉터블이 또 있더라고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컬렉터블 아이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권리가 있고 권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약간 NFT가 유행하던 그런 느낌과 또 비슷하게 다가오는 그런 거예요. 것들을 이제 NFT화 시킬 수도 있고요. 증권형 NFT도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실 이렇게 MZ 세대가 좀 쉽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라든지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각 투자라고 한다면은 사기로 보는 경향들이 사실 대중에게는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조각 투자 그러면 사실 추억이 좋은 추억은 아니죠. 예. 네, 조각 투자하면은 뭐 부동산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네. 뭐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네. STO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금융산업으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안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다양한 불공정 거래 이 안에는 뭐 시세 조작,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법적 처벌을 받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참 그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증권 업계에서는 당연한 건데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크립토 업계의 접근법으로 보면 또 이게 또 뭐랄까 제한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 네. 투자자들이 오고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일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로 올려서 확실한 장치를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기존의 비증권형 또 토큰 프로젝트들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예.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시장을 보고
또 뭔가 벤치마크를 하겠죠. 왜냐면 이 비증권형 가상자산 시장은 진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도 많이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서로 좀 거울 삼아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네. 뭐 투자자 보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사실 뭐 장을 네. 시간을 정해놓고 열었다가 폐장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제 9시부터 우리나라는 3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상자산은 지금 하루 종일 365일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그럼- 투자자 보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느낌이 좀 그런 투자자의 게 체력 보호를 투자자의 안 하는 체력을 거예요. 보호하지 않아. 예, 그런 것 정신이 같아요. 좀 혼탁해지는 아, 거 막아줘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증권형 토큰 증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국내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내는 장 마감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 사례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좀 운영 시간이 달라요. 어. 네. 그래서 국내도 24/7 기존의 코인 시장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상으로는.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운용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많은 기사에서 확정인 것처럼 아, 나오는 그런가요? 경우도 있긴 예. 한데 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준비하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건 예. 협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예. 24시간이면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그 시간에 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래를 해야 되고 어. 특히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다양한 처리가 돼야 돼요. 오퍼레이션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인 STO의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24시간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국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논의되는 STO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과 전통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 인프라를 같이 붙이는 작업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예. 전통 금융에 있었던 그런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블록체인과 신경을 잇듯이 수술하느냐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24/7 24시간 거래되기까지는 다양한 뭐 선결 과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또 궁금해진 게 사실 하나 있는데 네. 네. 거래소마다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는 지금 STO 관련 거래소가 굉장히 회사들이 많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회사들이 한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더 안 알려진 회사들 더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은 2017, 18년도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처음 이제 퍼블릭하게 광풍이 불 때 이미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이 전통 증권의 단점을 보완한 토큰 증권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어요. 예. 아까 스파이시 BC 같은 경우도 그때 나왔던 거고 예.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다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좀 앞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현행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봐야 이미 몇 년 동안 해왔고 예.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거를 딱 정해줬으니까 네. 이번에 금융위에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게 해줄게.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증권법에 따라서 STO 시장도 따라갈 것 같긴 한데요. 금융위에서 지난달 초부터 이제 STO 얘기가 나왔고 네. 이제 유통과 발행을 또 분리하고 투자자 네.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문헌이 아예 나왔습니다. 요거 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발행 유통 분리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예, 발행 유통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발행과 유통을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제약이 걸리는 거죠. 본인이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중개를 본인의 유통 플랫폼에서 유통을 못 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유통 못 한다.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들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네. 일단 뭐 발행과 유통의 차이에 대해서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발행은 쉽게 생각하시면 토큰 증권을 그냥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예. 이제 토큰이 생겨나는 거죠. 청약- 태어나는 거죠. 예, 청약 듯이 그러니까 증권을 만들어서 청약을 한다. 네. 뭐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증권 만들어낸다. 예. 태어나는 거예요. 예, 태어나는 세상에. 거. 예. 예. 그리고 그 태어날 때 먼저 돈을 넣고 받은 분들이 있겠죠. 예. 그 1차 처음에. 발행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 공모처럼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2차적으로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을 보통 유통이라고 하죠. 예. 예. 유통시장에서는 이 한번 태어난 증권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는 네. 거죠. 예, 그들끼리 이제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를 한 증권사가
또 그걸 또 유통까지 하는 거는 맞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봤는데 보면서 좀 더 네네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금 점선으로 된 부분이 겸업을 할 수 없게 이제 네. 구분을 해놓은 부분이고 왼쪽부터 한번 보면서 네. 이제 기초자산 보유자와 이제 발행사업자, 유통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예. 기초자산 보유자, 발행사업자, 유통사업자로 나눠지고요. 기초자산 보유자는 뭐 신종자산이 됐던 전통자산이 됐던 증권화할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각투자 회사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다양하게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토큰 증권화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맞습니다. 말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이제 보통은 증권사를 찾아와서 발행 업무를 위탁을 해요. 아,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맨 위에 화살표 돼 있고 발행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예. 이제 저기에 이제 계좌 관리 기관이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기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의 계좌 관리 기관이 증권사다. 예. 예. 계좌 관리 기관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다. 예. 예. 여기서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초자산 보유자들은 계좌 관리 기관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 와서 토큰 증권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그 회색 그 박스가 길게 쳐져 있죠. 발행 사업 예, 계획까지. 밑에요. 네. 이게 뭐냐면 기초자산 보유자 중에서 내가 계좌 관리 기관 하고 발행까지 하고 예. 싶어라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내가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위해서 이제 새로 만들 거거든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그러니까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요건을 만들 건데요. 그냥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요건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이 요건에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아하. 예. 예전까지는 계좌 관리 기관 다 금융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저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내가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아무나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요건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부터 예. 해서 뭐 다양한 요건들이 이제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건 아직 네. 안 나왔습니다. 이제 화면상으로는 자기 자본 30억 원으로 초기가 논의가 초기 논의 됐다는데 됐었는데 예. 이제 가이드라인에선 빠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하. 이제 다시 재조정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근데 저게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토큰을 발행한다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좀 들어와 볼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미래증권이 토큰 증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요건을 자기 자본 30억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것처럼. 예. 그거는 정말 쉬운 요건이고요. 아, 돈을 만들어내는 그 거는? 이후의 것들, 아하. 내부 통제, 기존 레거시 증권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1등 증권사 안에서도 저거를 많아요? 만들려면 정말 한 2, 30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뭐 결제, UI, UX, 모바일, MPS, 뭐 준법 감시, 사이버 침해 대응 뭐 이런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협의체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사업자가 일반 법인이 하기는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게 여론을 준 거죠. 여론을 준 예. 거구나. 근데 그렇게 또 다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겠죠. 뭐 되게 자본금이 어딘가는. 많은 그렇죠. 뭐 대기업들이나 예.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지만 잘 따져봐야죠. 굳이 내가 이거를 내가 다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까지 증권사 해서. 가서 하면 되는데. 발행하면 되는데 다 컨설팅 해주고 다 만들어 줄 텐데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발행 사이드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태어나는 거죠. 네, 토큰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유통 사이드는 이제 그렇게 태어난 토큰 증권들이 이제 유통 시장 넘어와서 소유권이 바뀌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규모 장외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장외 시장을 예, 조성하겠다. 장외. 그러니까 보면 방점이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아하. 이제 소규모 하얗게 칠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하. 예, 투기나 이런 너무 것들 때문에. 크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좋겠다. 2017년도에 그 코인에 대한 ICO? 장점이 부각되기 전에 그렇죠.
투기붐이 불면서 이제 또 좋은 점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가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자간 상대 매매. 그러니까 상대 매매로 거래를 해야 돼요.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를 하면 내가 팔고자 하는 토큰의 수량과 가격을 똑같이 누군가 받아줘야 돼요. 그게 일치해야지만 우리 거래하자. 그래서 살 사람을 찾아와야 거래를 하게 똑같은 조건에 해준다. 살 사람이 찾아 있어야 돼요. 아하. 그리고 핵심이 또 뭐냐면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장외 유통 플랫폼들은 증권사들이 이제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증권사들 유통 플랫폼들이 다 여러 개가 생길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 증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대 매매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야 돼요. 토큰 증권을. 그게 좀 제약점이죠. 네, 왜냐하면은 투자자 보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가 원하는 때 적시에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투자자 보호거든요. 그렇죠. 원할 때. 네. 근데 예. 이제 자기 증권사들이 자기 고객들 대상으로 경쟁 매매, 상대 매매를 하게 만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유통이. 생각해도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은 그 사람을 못 찾으면 거래를 못 한다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거에 대한 쟁점 사항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에서는 적합한 증권을 토큰에서 유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예, 그게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외중개 매매업자도 신설될 예정이에요. 요건이. 장외 중개 예, 매매업자. 증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목상 또 일반 회사들이 저 요건을 할 수도 따면 있게. 또 할 수 있게. 예.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발행과 유통이 겸업이 금지돼 있다. 네. 요거 하나랑 그리고 장외 거래가 된다. 이게 된다.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장외 거래, 장외 시장이란 개념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게 기존의 증권 거래와는 뭐가 좀 다릅니까? 그냥 쉽게 통합된 거래소 외에 거래되는 거래소 이외의 곳에서 거래되는 거는 장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은 통합 거래소가 있잖아요. 예. KLX 여기서 다 거래를 하잖아요. 네, 한국 거래소. 네, 한국 거래소. 예. 근데 이게 아닌 곳에서 이런 통합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행위가 이제 장외 중개, 장외 매매 행위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요. 저기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장외 유통업이라고 보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한국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민간 네. 조그만 거래소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 증권사들이 각자 유통 플랫폼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유통 플랫폼이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네. 경쟁 거래, 그러니까 약간 경매식이 아니고 네, 상대 매매, 네, 상대 매칭 매매. 거래로만 네, 맞아요. 되도록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점이 생길 수 예, 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토큰 증권을 많이 발행을 할 거고요. 예. 그래야 더 좋은 기초 자산과 혁신 상품들이 다 토큰 증권으로 이제 올라올 넘어오겠죠. 텐데 음. 그래서 저희 증권사들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저희 증권사들 대부분의 의견은 토큰의 유통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상충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버블이 일어나도 안 되지만 너무 관심이 없어서 거래가 안 돼도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죠. 그 중간 어딘가에 접점을 맞아요.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밸런스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도 되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이번에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이제 여기서 다양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의견 좀 그렇죠. 낼 근데 이제 생각입니다.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누군가가 돈을 싸들고 와서 아, 나 저거 돈 된다더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초 자산들이 네. 토큰화되는 사례. 그래서 네. 저거 하니까 돈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들, 입소문. 맞아요. 이게 이제 돈을 불러올 거고 네네. 활성화가 될 텐데 그 과정이 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곳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부동산을 조각 투자시키는데 그렇죠. 너무 과열이 되면 또 시장이 그렇죠. 또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화면상에 마지막으로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예. 디지털 증권시장 예.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KLX 한국거래소가 예.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증권 시장이에요. 그 토큰 증권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의 상장 시장을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 증권 시장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거고요.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증권의 상장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톤이 다른 그런 증권으로 된 그러니까 거를 쉽게 말하면 거군요. 토큰 증권을 발행을 시켜서 예. 네.
장외에서 유통이 막 되다가 예. 상장 요건이 충족이 돼서 나 상장시키고 싶어라고 하면 저기 적어 놓은 바대로 토큰을 삭제시켜야 돼요. 어. 아. 다시 증권으로 백시킨 다음에 저기다 상장을 시키는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긴 한데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네네. 돼요. 증권이 있고 토큰이 있어요. 예. 이 두 개 합치면 토큰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큰 증권 형태로 장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 상장을 상장시키려고 하면 다시 토큰을 떼고 증권을 바꿔서 상장을 시켜야 돼요. 다시. 아. 예. 그럴 근데 때는 또 그럴 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이게 토큰화 했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상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 상장할 경우에는 더 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원할 텐데 이제 상장을 원하려면 토큰을 떼야 되네. 그러면 토큰 증권을 발행을 왜 해야 되지? 라는 또 그런 니즈가 그런 근데 쟁점이 있어요. 약간 돌고 도는 것 같아서 네. 토큰으로 갔다가 또 다시 증권으로 온다고 막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왔다 갔다도 근데 가능하다는 또 얘기네요. 예. 근데 또 KRX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시장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블록체인으로 할 경우에는 좀 제때 대응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인프라를 쓰기 위해서 증권의 그런 빠른 인프라를 쓰기 위해 다시 증권으로 바꿔라라는 얘기고요. 아하. 예, 그런 또 그 한국 거래소에 그런 또 논리가 있어요. 약간 앞으로 갔다 뒤로 가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금융투자협회의 이제 ATS, 넥스 트레이드라는 또 ATS 그 다자가 매매 체결 회사가 또 나오잖아요. 네. 대체 거래소라고 일명 부르는. 여기도 이제 토큰 증권 거래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야의 많은 사업자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당국 금융투자 업계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 뭐 단체, 회사 예. 다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금융당국만 너무 뜨거워지지 않기를 조금 바라면서 열긴 열었다 이렇게 네네. 발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유통 플랫폼, 뭐 이른바 거래소에서 뭘 샀습니다. 토큰 증권을. 그러면은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플랫폼, 다른 증권사가 만든 플랫폼에서도 팔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발행시킬 때 유통을 복수의 증권사 유통 플랫폼으로 이제 그 유통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유통 플랫폼으로 쪼개질 경우에는 이제 A, B가 이런 거죠. 발행 당시에 유통 플랫폼은 A 증권사와 B 증권사에서 한다라고 할 경우에 예. 그러면 두 증권사의 유통 플랫폼에서 동일한 토큰 증권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이 이동은 안 돼요. 같은 토큰 증권이라 하더라도 A 유통 플랫폼에서는 A 회사의 고객들만 거래가 가능한 거죠. 확실히 지금 뭐 나온 걸로 봐서는 장벽이 좀 쳐져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나오는 얘기로는 이르면 내년이라고 하거든요. STO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앞에도 이제 생태계를 좀 보긴 했는데 네. 보완점이 분명히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완점이 굉장히 보완점도 많고요. 네. 보완점이라보다는 이제 정말 많은가 봅니다. 뭐 저희 제언, 업계의 제언들, 네, 또 더 좋아지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같은 예. 것들도 많이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발행과 유통을 너무 엄격하게 금지시키면 예. 증권사 입장에서 좋은 기초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니즈가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발행을 해봤자 내가 유통을 못 시키는데 그럼 상대방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막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발행하고 거래는 여기서 하는 것도 고객이 또 불편하고 두 쪽에서 다 계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예. 회사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발행 유통이 이렇게 너무 분리되는 거에 있어서 증권사들의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뭐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유통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왜냐하면 토큰 증권 유통이 활성화돼야 토큰 증권 발행도 늘어날 거고 업계가 커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네.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제안 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확실히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발행만 하자니 조금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맞습니다. 산업계가 증권업계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서 도전을 할 텐데 어떻게 좀 변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서 드리는 말씀보다도 예. 저는 이제 증권사 예전에 다른 회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의 그런 발전 패러다임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다가오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통해서 열리는 세상은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한계가 명목상 한계는 없어요. 토큰 증권을 만들 수 있는 명목상 한계가 없다 보니 어떤 회사가 어떤 재미있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매력적인 그런 토큰 증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각 변동 뭐 이런 기존에 있는 기존 시장에서 생성된 그런 마켓 쉐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변할 수도 있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런 금융 투자 관련된 이런 플랫폼이 약간 중심이 될 수 있는 왜냐면 명목상 되게 다양한 것들이 증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권 토큰 증권 유통 발행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코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산 보유자는 되게 많아요. 다양한 인더스트리 거의 모든 회사가 토큰 증권을 발행할 니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을 발행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약간 모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금융 투자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금융 투자 플랫폼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기능만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중심이 되려면 거의 일상 생활, 라이프 스타일 혹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속해서 뭔가를 봐야 되는 플랫폼이어야 되는데 증권 플랫폼은 그냥 투자할 때만 잠깐 보잖아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중개 그렇죠. 어플이니까. 그냥 딱 그 특정 기능만 수행하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중심이 될 수 없는데 예. 이처럼 뭔가 다양한 생태계 중심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대로. 확실히 이제 증권업계에서 뭐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 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외쳤지만 플랫폼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예. 서름을 이걸로 좀 아하. 달래볼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예. 나도 한번 플랫폼이 돼보겠다. 왜냐하면 뭐 이런 아마존 맨날 막 그런 플랫폼들 되게 빅테크 이런 데들 되게 부러워했고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되게 치여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진짜 한번 플랫폼 진짜 제대로 된 플랫폼 새로운 시대의 웹3 플랫폼을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실히. 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아마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네. 이들이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핵심은 거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 거래라는 것이 지금 STO도 결국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좋은 네. 상품, 네. 좋은 투자자들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모여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 이제 이용재 매니저께서는 미래셋에서 이런 STO 준비만 1년 넘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아쉬움도 있을 거고 반가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오셔서 이제 크립토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 크립토 업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증권 업계랑 조금 톤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크립토 업계도 이제 이쪽 관심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업에 대한 그런 기존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업계에서도 토큰 증권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은 가급적 이제 그 금융업계랑 좀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서로 못 가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블록체인 업계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되게 진일보된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들이 여기가 더 빠릅니다. 해외 동향 여기가 더 빠르고요. 근데 대신에 금융업의 영입은 적이 없고 금융 DNA가 없으면서 그런 관련된 인프라가 없어요. 이게. 근데 반대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너무 잘하는데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을 기술적으로 승화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콜라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면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의 콜라보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이 두 업계의 이제 충돌이 아닌 이제 좋은 모습의 만남이 되기를 좀 왜냐하면 기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업계들은 그 합법화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게 충족될 수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토큰 증권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선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데이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던 느낌이 든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